상대 부모님의 간절한 사과를 받고 다친 부위에 병원 치료비만 받기로 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치료비를 청구하니 상대방 부모는 치료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되게 아이도 잘못한 거 있지 않아요? 라면서 뻔뻔하게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 어느 부모님 마음이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과 분노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뭐라도 하고 싶은 심경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감정이 앞선 행동이 오히려 우리 아이를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실수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가해자나 학교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 혹은 교장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서 거세게 항의하시곤 합니다.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와 같은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도 하시거나 밤낮 없이 항의 문자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이건 정말 최악의 대응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에게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상대방은 우리 부모님의 행동을 문제 삼아서 협박이나 명예훼손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엮고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폭력 사건의 본질은 흐려지고 피해자인 우리가 순식간에 가해자로 몰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도 피해자 부모가 너무 감정적이고 과격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하고 억울하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침착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둘째, 피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일단 신고부터 하는 것은 피해 사실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빨리 신고해서 해결해야지 라는 조급한 마음에 아이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신고부터 덜컥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보통 24시간 안에 피해 학생에게 학생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이들은 당황해서 피해 사실을 조사 없이 간단하게 적거나 혹은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최초 확인서는 수정도 불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학교폭력 조사는 바로 이 최초 학생 확인서를 기초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학폭위 출석 통지서를 받아보니 우리 아이가 당했던 수많은 피해 사실 중 일부가 사안 개요에서 쏙 빠져있는 황당한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 개요에 없는 내용은 조사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반드시 아이와 차분하게 대화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6하 원칙에 따라서 피해 사실을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확인서를 쓸 때 그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차분히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증거 확보보다 아이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 말이 다 맞는데 왜 안 믿어주죠? 라고 호소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철저하게 증거로만 판단합니다. 가해 학생은 대부분 전 그런 적 없어요, 장난이었어요 라고 발뺌하거나 오히려 피해 학생이 먼저 잘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때 위원회는 결국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안타깝게도 증거 불충분이 되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줄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해 학생이 보낸 카톡, 문자 메시지, SNS 게시물을 캡처해 주세요. 두 번째로 상황을 목격한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를 받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로 폭행이 있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 부위 사진을 다 찍어두세요. 네 번째로 아이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다면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도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도 자신한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학교에만 신고하면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물론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서 이를 조사할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만 모든 것을 맡겨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학교는 본질적으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사건을 키우기보다는 양측을 화해시켜서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룬 사건들은 대부분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거나 또는 피해 학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직접 사건 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보한 증거들을 학교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목격한 친구가 있다면 그 학생에 대한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하셔야 하고요. 조사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혹시나 우리 아이의 진술이 왜곡되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바로 부모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섯째, 조기합의나 화해를 서두르는 것. 이것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간곡한 설득이나 학교의 압박이 못 이겨 그냥 이번만 넘어가지 뭐 라고 하시거나 가해 학생 측이 눈물로 용서를 빌면 아이들 1인데 하면서 섣불리 화해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합의하고 종결된 사안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다시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다뤘던 사건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님께서 저희를 방문하셨는데 상대 부모님의 간절한 사과를 받고 다친 부위에 병원 치료비만 받기로 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정작 치료비를 청구하니 상대방 부모는 치료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학교 폭력과 관련된 치료비인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서 태도를 180도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되게 아이도 잘못한 거 있지 않아요? 라면서 뻔뻔하게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 어머님은 억울함에 뒤늦게 재신고를 원하셨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존 신고에서 누락되었던 피해 사실, 그리고 2차 가해 사실, 그리고 치료비 지급이라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합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어렵사리 재신고를 접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 학생은 사모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신고가 허용된 극히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어설픈 합의는 학교 폭력이 재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만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처럼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만 내 아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피해 학생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